자, 오늘은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학 일반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요. 법학 일반이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꼭 체크하시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재 23페이지에 있는 44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서랑 같이 놓으시고 공부하시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44번 문제 시작합니다.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내 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르겠죠. 법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권리 그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죠. 친권은 권리이며 의무적인 성질을 가진다. 사실 이런 거를 모두 다 기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중요한 부분 위주로 좀 체크해 본다면 일단은 친권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미 어떤 권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특이한 거는 친권은 당연히 권리이지만 의무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권리들이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권도 거기에서는 예외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친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법정 대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으로서 정해져 있는 대리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건데 보통 아이들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에 대해서 친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친권은 아이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도 있는 것이지만 또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외우기보다는 이렇게 두 가지 권리가 동시에 있는 거거나 융통성 있게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중요하겠죠. 자, 인격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이나 양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는 것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신 전속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신 전속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람에게 그죠? 그러니까 일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신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체에 전속되어 있는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것은 인격권, 또 초상권 그런 게 있습니다. 인격권, 초상권 이런 부분을 다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맞습니다. 2번도. 3번 볼까요? 청구권적 기본권이죠. 자, 무엇인가 권리를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청원권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재판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권은 청구권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청원권과 재판 청구권은 모두 헌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 중에 해당하는 거죠. 뒤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헌법임을 전제하고 출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44번 문제는 헌법에 나와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는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지금 문제는 법학 일반에 출제가 된 건데 3번 지문은 헌법 지문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청원권과 재판 청구권까지가 청구권이고 환경권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기본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해설 보시게 되면 제가 청구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청구권이란 그런데 해설 쪽에 132페이지 보게 되면은 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그리고 범죄 피해자, 국가 구조 청구권, 그리고 손실보상 청구권 등 이런 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기본권이 인정되고 있는 거고 환경권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4번이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권리이고, 그죠? 권리이고, 그 사용권은 권능에 해당한다. 이거 진짜 어렵죠? 우리 계속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이런 형식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권리가 있다면, 권리요.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논리를 좀 보셔야 돼요. 이 권리에 따라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어지게 된다는 점. 자, 그럼 만약에 권리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생긴다면 이 소유권은 어떤 권능이 있냐, 소유권을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당연히 사용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익도 할 수 있고요. 또 팔아먹을 수도 있겠죠. 이걸 처분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고 내가 집이 있다고 한다면 집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집을 임대차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또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겠죠. 양도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매매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사용, 수익, 처분 이런 거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이런 권능을 가져오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필요하죠. 이 앞에 이제 권원이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둡시다. 권원이라고 하는 말은 권리를 만들어준 근거, 근원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 아마도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권원은 매매라든지 이런 거가 될 수 있겠죠. 상속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매매를 하게 되면은 대금을 지급하고 내가 소유권, 이게 집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집이라고 하는 소유권을 내가 가질 수 있겠죠. 그죠? 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또 상속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상속. 뭐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집을. 자, 그랬을 경우에 또 집에 대해서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 집을 통해서 우리는 사용수익 처분이라고 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걸 가져오게 된다. 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권원, 권리, 권능. 그리고 이거 외에 하나 더 있었죠. 그죠? 권한이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권한. 네 가지를 기억해 두시고 권한은 옆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권한 대행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또 얼마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고 중이었었죠. 그때 왜 그렇게 됐었죠? 그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국무총리가 뭐 했습니까? 그죠? 그 당시 권한 대행을 했었죠. 이런 거를 바로 권한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권한과 권리와 권능을 같이 움직이는데 권한은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이런 규정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권리가 맞고요. 그리고 사용권은 권능에 해당하는 것이 맞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반드시 풀어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였다라는 점 기억합시다. 답 3번. 맞죠? 자, 그리고 45번 문제 봅시다. 24페이지 넘겨보시고 이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권리를 승인하지만, 그쵸? 야, 너 권리 있는 건 내가 알아. 여기는 문장으로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상대방의 권리를 승인해요. 그래, 너 권리 있는 건 알아. 하지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지금 나한테 행사할 수는 없어. 연기시켜버리거나. 그죠? 연기라는 말이 뭐죠?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나중에 하는 거야. 이런 거죠. 아니면 저지하는 거죠. 영구적으로. 안 돼. 너 권리 있는 건 아는데 그 권리를 나한테 행사할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뭐냐? 그죠? 자, 그런 거 여러분 보시면 사실 한문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 상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권의 반대죠. 상대적인 권리다. 그런 거 보시고요. 지배권은 뭐죠? 그죠? 대상을 그냥 지배해버리는 거죠. 대상 자체를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거를 지배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 말 자체가 결과가 나와버리는 걸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형성권은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대로 야, 이렇게 해! 그러면 그 자체가 그대로 발생해버리는 거를 형성권이라고 해요. 좀 단순하게 기억합시다. 형성권은 내가 어떠한 언지를 함으로 인해 그 목적 자체가 달성돼 버리는 거 형성권. 그리고 지배권은 뭐다? 그죠? 타인의 간섭 없이 그 대상을 지배해버리는 것. 그리고 상대권은 뭐다? 절대권의 반대죠. 절대권이 어떻게 보면 지배권과 좀 유사한 모습이 있겠죠. 상대권은 뭐죠? 상대적인 권리인 것이죠. 누구한테는 가능하지만 누구한테는 불가능한 권리. 이런 거를 상대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결국 이것은 뭐죠? 그죠? 위에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은 형성권도 아니고 지배권도 아니고 상대권도 아니기 때문에 항변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항자가 뭡니까? 그죠? 저항할 항자죠. 그죠? 대항할 항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항해서 상대방의 권리에 대항해서 나의 어떤 그 변을 하는 거죠. 그죠? 보통 논변한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항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통. 그래서 항변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은 그래서 2번으로 가야 되는데 뭐 이게 작년 기출문제였습니다. 늘 또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리의 종류 같은 거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걸 바로 권리의 종류라고 얘기합니다. 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46번 문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도 같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다만 대한민국의 법에 따르면 납세 의무 같은 경우는 의무는 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금 냈으니까 이거 내놔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물론 국가가 국민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내가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하는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의 경우는 권리와 의무 중에서 의무만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그 외에 대부분의 권리들은 의무를 같이 가져가게 된다는 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이요. 공권은 그죠? 공권이란 말이 뭡니까? 그죠? 공권이 바로 이제 공적인 관계에서 생기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공적인 권리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법 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다.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반대말이 뭡니까?
그죠? 공권의 반대말은 사권이라고 하죠. 사권. 사권은 대등한 당사자끼리에서 생기는 권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권.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반대말은 사건입니다. 자, 2번. 자, 권리에서 파생되는 개개의 법률상의 작용을 권능이라고 한다. 그죠? 아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떤 권원이 있었고, 권원에 따라 권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권리에 따라 그 세부적으로 권능이라고 하는 작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에서 파생되는 작용인 권능,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헌법상 납세 의무는 의무만 있고 권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하, 아까 말씀드렸던 거 반갑게 나왔네요. 그죠? 납세의 경우는, 그죠? 의무만 있는 것이고 상응하는 권리를 수반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 됩니다. 됐습니다. 1번, 2번, 3번까지 모두 맞는 말이고요. 4번 볼까요? 그죠?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는 게 뭐죠? 하지 말아라. 부작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 말아라. 작위라는 게 뭐예요? 작위. 행동해라 그런 걸 작위한다고 얘기합니다. 법에서는 작위, 부작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작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해야 될 의무. 부작위는 뭐죠? 하지 말아야 될 의무. 이런 걸 부작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작위한 거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될 의무를 작위가 아니라 부작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떤 행위를 해야 될 의무를 그죠? 부작위 의무가 아니라 작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으로 가는데, 자, 요 지문도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는 지문이고, 물론 뭐 법학에 좀 관심이 있었다면 작위 부작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소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처음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작위란 말 자체를 현실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근데 부작위, 작위 이렇게 일단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작위, 무엇인가 행동을 한다, 작위적이다. 그리고 부작위, 아니 불자를 쓰는 거잖아요. 이 앞자가 불자를 쓰는 거기 때문에 작위하지 않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이렇게 기억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6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자 47번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47번 문제는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고요. 그리고 2017년도 기출 문제인데 잠깐 제가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답이 1번으로 정답이 되어 있습니다. 네, 1번이 정답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업을 이렇게 쭉 하면서 여러분들 그 문제집도 마찬가지고 기본서도 오타들이 좀 있죠. 그죠? 아무래도 초판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오타 같은 경우를 교정을 통해 가지고 모두 배부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일단은 수업에 집중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적으시면서 정리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모두 이제 교정에 반영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수업을 집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학계로는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일단 이렇게 수업을 통해 가지고 체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 이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많은 법학적인 문제들을 모두 외울 수 없는 것이고 모두 자기가 판단하기도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다른 과목을 통해 가지고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쨌거나 47번의 1번 지문입니다. 자, 1번 지문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물권과 채권이 병존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 일단 어렵죠. 그죠? 물권이 뭐야? 채권이 뭐야? 우리 이것도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민법을 보게 되면은 민법은 물권법과 채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소유권 이런 거 또는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이 좀 굵직굵직한 거를 뭐 물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채권은 이런 거예요. 그죠? 채권은 보통 일반적으로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했었던 뭐 형성권이나 뭐 청구권이나 항변권 이런 게 보통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대금 지급 채권 이런 거죠. 그죠? 대금 지급 채권 들어봤나요? 이런 거? 뭡니까? 나한테 빨리 돈 줘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금 지급 채권이에요. 이런 걸 보통 채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둘 중에 어떤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거랑 둘이 있다면 둘이 같이 있을 경우에 뭐가 우선하느냐? 당연히 소유권이 우선하죠. 그죠? 요거 기억해 두시고 소유권과 채권이 병존할 경우에는 소유권이 우선한다. 채권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되는 거죠. 2번이요. 그죠? 납세 의무죠. 일단 어쨌거나 의무라는 점에서는 공법상 의무가 맞고요. 그리고 납세 누구한테 하는 거죠? 친구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친구한테 돈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친구 용돈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공법상 의무죠. 자, 공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기는 거죠. 갑과
A의 관계 이런 걸 보통 공법 관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사법 관계라고 하는 거는 사법 관계는 A와 B의 관계가 이렇게 당사자 관계가 대등한 관계일 때를 사법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법 관계 같은 경우 공법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 자체가 상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납세 의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쪽을 국가라고 얘기한다면 이쪽이 바로 국민이 되겠죠. 국민이 국가한테 세금을 내게 되는 것. 그죠? 이런 부분에서 공법상 의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죠?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다만 이 생존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생존은 출생부터 사망시까지라고 얘기하는 건데 민법상 출생은 전부 노출됐을 때 그러니까 부모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임산부가 되겠죠. 임산부로부터 전부 노출됐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도 요새는 또 외부에서도 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과학이 발달한다면 출생의 기준도 바뀔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사망은 언제 하는 거로 보죠? 사망은 뇌사설과 맥박 종지설 둘이 이제 대립하고 있는데 통설은 맥박 종지설이죠. 그래서 맥박이 멈췄을 경우, 즉 심장이 멈췄을 경우에 사망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당연히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의무를 다해야 되는 주체가 된다라고 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4번이요. 4번 보겠습니다. 4번에다가 좀 별표해 놓으시고 보겠습니다. 계약 해제권은 청구권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 자, 이게 지금 2017년도에 정답이 1번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좀 찾아봐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 해설은 없어요. 근데 계약 해제권이라는 것은 뭐냐? 일정한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권의 특징은 해제권이 있다고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 내가 해제할 거야 하고 딱 통보해 버리는 순간 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청구권이 아니에요. 계약 해제권은 형성권입니다. 자, 아까 제가 형성권이 뭐라고 했죠? 그냥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포해 버리면 효과가 발생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이고 그래서 그에 대항하는 의무도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if 청구권이라고 본다면 이런 청구권이라고 하는 특징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의무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존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성권은 말 그대로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내가 이 권리를 딱 행사하는 순간 그 권리로서 내 권리가 성취되는 거로 끝나는 거죠. 거기에 상응하는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거든요. 그럼 답은 4번도 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계약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대응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봅시다. 계약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과 4번입니다. 4번 자체가 지금 복수 정답이 인정됐어야 되는데 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답은 1번으로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다시 나오진 않겠죠. 이런 실수를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또 4번까지도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제가 반영해서 다시 한번 그 교정한 걸 배부해 드릴 테니까 일단 정리하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타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참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받아들여라, 참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미 요 참아라, 받아들여라 이런 말 자체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게 있겠죠, 그죠? 자, 이게 뭐죠? 참고, 참을 숫자, 받아들여라, 그죠? 바로 수인 의무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수인 의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법에 보면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집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 앞에 조금 더 큰 집이 하나 건설이 된 겁니다. 우리 집은 여기 있고 앞집은 4층짜리 집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내가 원래 우리 집은요 되게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 아침에는 햇볕을 받을 수 있고 밤에는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굉장히 그 조경이 좋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전망도 좋고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앞에 이 집이 생기면서 내가 일정 부분 태양이 여기 떴을 때 여기 뜨면 보이지만 여기 뜨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조권이 침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이 생기는 이래가지고 내가 태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거잖아요. 그럴 때 막 이 사람이 화를 내겠죠? 소송을 건 거예요. 나 태양 보고 싶은데 앞집이 태양을 가리고 있어. 내가 원래 아침 7시부터 태양을 볼 수 있었는데 앞집 때문에 8시부터밖에 못 봐. 1시간 동안 못 봐. 이랬을 때 뭐라고 하냐? 법원에서는 이런 부분 자체는 수인 의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이건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집이
이 집이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 그죠?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정당하게 만들어진 집이라고 한다면 네가 태양을 못 보는 것은 좀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네가 참아야 될 의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죠. 근데 만약에 이 건축물이 좀 더 불법 건축물로 훨씬 더 높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태양을 보는 것 자체가 1시간도 채 안 되고 아예 못 볼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수인 의무를 넘어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인 의무를 넘어섰다는 얘기는 뭐죠? 이제는 자, 너의 권리로서 인정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수인 의무 얘기합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나머지 볼까요? 자귀 의무는 뭐죠? 아까 자귀와 부자귀 기억나시죠? 자귀. 해야 될 의무. 이거를 자귀 의무라고 얘기하고요. 간접 의무는 반대말이 뭐죠? 직접적으로 해야 될 의무를 직접 의무, 간접적으로 해야 될 의무를 간접 의무라고 하고요. 자, 권리 반사란 말도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이런 겁니다. 법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갑이 A한테 어떠한 의무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B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혜택을 누릴 때 이런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바로 이거를 권리반사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갑이 A한테 뭐냐면 환경 조성을 요구했어요. 환경 개선했다고 해볼까요? 환경을 개선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A가 공장을 하고 있는데 공장에다가 야, 너 이 환경 지금 보니까 공장에 나오는 배출하는 것이 좀 많아. 이거 좀 줄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갑이 A한테 어떤 의무를 준 거죠. 그랬을 때 B는 그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 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었어요. 어때요? A가 환경을 개선시키면 그 환경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게 되겠죠. 이런 거를 권리를 반사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요 말이 권리반사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그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시 8번 권리반사 해설 보시게 되면 제가 읽어볼게요. 반사적 효과라고도 한다. 법률의 특정인 또는 일반인에게 어떤 행위를 명하는 경우에 다른 특정인이나 일반인이 어떤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 다른 특정인이나 일반인이 가지게 되는 이익적 지위를 말한다. 그죠? 이렇게 의무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대응하는 이익을 가졌을 경우에 이거를 바로 권리반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자, 49번 문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다시 한번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부분 자체 많이 나오죠. 이쪽 부분. 같이 우리 교재는 26페이지입니다. 자, 권리와 의무는 사법관계에만 표리관계를 이룬다. 오, 표리가 뭡니까? 표리. 그죠? 겉과 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표리부동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쟤는 표리부동한 인간이야. 그게 좋은 말이 아닌 거죠. 그죠? 겉하고 속이 달라. 표리부동, 부동. 그죠? 부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불자에다 동자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리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겉과 속의 관계를 이룬다. 앞과 뒤의 관계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앞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겉속 이렇게도 얘기하는 건데 표리니까 앞뒤라고 봅시다. 앞뒤 관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아까 뭐라 했죠? 세법 같은 경우 세금 내는 건 어땠어요? 표리 관계를 이루나요? 아니었죠. 세금은 의무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납세 의무는 표리 관계이다. 권리 의무에 아니죠. 납세 의무는 의무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틀린 건 이거죠. 사법 관계가 아니라 공법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로 표리 관계를 이룹니다. 자, 사법 관계가 뭐였습니까? 사법 관계는 A 대 B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공법 관계는 갑이 있고 A가 있을 때 상하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이 공법 관계죠. 그죠?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표리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됐고요. 자, 2번이요. 계약 해제권이요. 야, 계약 해제권이 청구권인가요? 아니죠. 아까 뭐라 그랬죠? 형성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상응하는 의무가 있나요? 없다고 했죠. 둘 다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 틀린 거죠.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고요. 3번이요. 자, 형성권은 청구자의 이행 청구에 대해서 이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행사된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청구권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청구권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봅시다. A하고 있고 B가 있는데 자, A가 청구권자입니다.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죠? 그죠? 대등한 관계니까 B한테 청구하겠죠. 야, 돈 내놔. 이게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청구권자 이행 청구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죠. A가 야, 나한테 빨리 돈 갚아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B가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니, 너가 권리가 있는 건 맞는데 너 권리는 지금 안 돼. 나한테 행사할 수 없어. 나중에 해야 돼. 아니면 너 권리는 일정 부분 지금 영구히 나한테 청구할 수 없는 거야. 이걸 뭐라고 했었죠? 아까? 뭐 한다? 대항해서 변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형성권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그죠? 항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를. 다 항변권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항변권이요. 항변권의 정의는 청구권자의 이행 청구에 대해서 이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청구했을 경우에 싫어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를 바로 항변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틀렸죠 답은 또. 자 마지막 자연인과 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죠? 자, 우리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자연인이고요. 두 번째가 법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인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국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법은 뭐죠? 법으로서 인정되는 마치 회사라든지 그런 거를 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법인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을 우리는 상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은 동시에 뭐가 되는 거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자연인의 권리의 시작이 언제였었죠? 아까 출생시였죠? 그럼 법인의 시작은 언제죠? 그죠? 법인 등기시죠. 법인이 설립됐을 때고. 그러면 자연인은 언제 권리 의무가 사라지게 되죠? 사망했을 때죠. 그죠? 아까 맥박이 종지됐다고 했다가 심장이 멈췄을 때 마찬가지로 법인은 언제 되죠? 해산했을 경우에. 그죠? 법인의 해산으로 바로 법인의 권리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둘을 동시에 법으로서 권리 의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정확하게 4번으로 가야 됩니다. 됐죠? 자, 2번 지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까 2번 지문이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답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에서 1번하고 4번을 동시에 얘기해 주시고 그게 아까 47번 문제였었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50번 문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권리의 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좀 어려운 논리가 좀 나왔는데 같이 한번 잠깐 봅시다. 우리 아는 거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채권 상호간에는 자, 채권이라는 것이 뭐였죠? 일단 소유권과 채권이 부닥치면 소유권이 먼저였고요. 그다음에 채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이외에 뭐 대금 지급 청구라든지 뭐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라든지 항변권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채권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선후에 따른 우선순위 차이가 없다. 기억해 둡시다. 맞습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권과 달라요. 물권과 달리 원칙적으로 내가 먼저 성립했잖아, 내가 뒤에 성립했잖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권리 행사 자체가 모두 개별적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순위를 논하지 않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으로 갑니다. 중요한 지문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2번이요.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채권이 우선한다? 아니라고 했죠. 물권이 우선합니다. 물권, 소유권. 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과 같은 물권이 먼저 우선합니다. 자, 세 번째를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거 상식적으로 봅시다. 자, 소유권이 있는데요.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거죠? 소유권은 배타적인 권리죠. 소유권이 생기게 되면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소유권에 제한 물권이 들어갑니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죠? 저당권 이런 거죠. 그죠? 저당권. 이런 게 들어갔을 경우에 자, 그럼 보세요. 소유권이 있고 이걸 제한하는 권리가 들어왔어요. 저당이 잡혔어요. 자, 그럼 뭐가 우선할까요? 저당 잡힌 소유권은. 그죠? 그때는 저당권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제한하는 것 자체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제한하는 물권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소유권이 아니라 뭐가 된다? 제한 물권인, 그죠? 저당권 등등등 이런 것이 우선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상식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소유권은 최고의 그 권리 아닌가요? 생각하는데 이거를 제한하는 물권이 생겨버렸다고 한다면 제한 물권을 우선시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4번이요. 동일물에 성립한 전세권과 저당권은 그 성립 시기에 상관없이 저당권이 우선한다. 잘 보세요. 이 문제 보시면 전세권과 저당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 성립 시기에 상관없이 저당권이 우선한다고요? 아니죠. 자, 물권이 있잖아요. 물권. 물권입니다. 이거는. 자,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물권이라고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물권은 뭐냐? 성립 시기에 따라 가지고 정해집니다. 성립 시기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구분해 주시고 얘랑 뭐랑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죠? 바로 1번 지문에 채권은 그렇지 않았죠? 채권은 우선순위가 성립 시기가 아닌 거죠. 그죠? 대등한 지위를 갖는 거지만 바로 물권의 경우는 성립 시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틀렸죠. 성립 시기에 상관없이가 아닙니다. 답은 그래서 1번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50번까지 문제 푸셨고요. 최근의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런 물권과 채권 간의 관계성 이런 거는 물론 민법적인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출제가 되지만 법학 일반에서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모두 교재 안에 있으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의 주체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뭐냐?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자, 아까 제가 주체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뭐라고 했었죠? 일신, 기억나시나요? 일신 전속권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일신 전속권이고.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자체가 뭐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초상권 얘기했던 기억나십니까? 그죠? 초상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등. 그리고 이런 거를 모두 통칭해서 신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신분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다? 그죠? 양도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바로 답이 뭐가 되는 거죠? 2번이 답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실용신앙권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사업을 했던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 많이 들었겠지만 특허하고 좀 비슷한 거잖아요. 특허는 새롭게 만들어진 걸 특허라고 얘기한다면 실용신앙은 말 그대로 뭐죠? 좀 실용적인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어떠한 권리에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자체를 더 현실적으로 윤택하게 만들어지는 권리들 이런 거를 보통 실용신앙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특허와 비슷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모두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무체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권은 어떻죠? 재산권은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실용신앙권 같은 경우는 무체 재산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없을 무자에다가 몸체 체자를 쓰는 거예요. 무체 재산권이기 때문에 재산권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일신전속적인 건 아니겠죠. 자, 그리고 법정 지상권은 뭐죠? 당연히 얘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 같은 경우도 그죠? 기본적으로 소유권이니 그런 거 다 모두 가능하다고 보겠죠. 다만 이제 4번이 되게 헷갈릴 수는 있어요. 아마 공부가 좀 됐던 분들은 4번이 얘기하고 있는 분묘기지권 이거는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분묘기지권이 이제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그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 이제 이거 봉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죠? 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땅 자체가 누군가의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 이 봉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묘지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부여받는 거를 바로 분묘기지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땅을 사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나,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토지를 살 때는요, 그 토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또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 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봉분이 이렇게 딱 보였단 말이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토지를 어떤 이의 제기하지 않고 누가 샀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그럼 이 사람이 땅 산 사람을 A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봉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B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랬을 경우에 A가 그죠? 이 사람한테 야, 내 땅에 너 괜히 왜 묘지가 있어? 묘지 빨리 이거 옮겨.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걸 바로 분묘기지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그죠? 예의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특히 장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선조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 자체를 굉장히 또 중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자체가 안에 그죠? 모시고 있다면 진짜 뭐 돌아가신 분들은 모시고 있다고 본다면 이 분묘기지권이 성립했다고 보고 A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얘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안에 반드시 사체가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보통 가묘라고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아래 없이 그냥 위에만 봉분만 쌓아놓은 거 그런 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에 남편만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성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부인이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합장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단순히 지금 있는 그 자체 이것만 보호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새롭게 합장하는 것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봉분 형태여야 돼요. 이게 만약에 봉분이 없어가지고 그냥 평지예요. 누가 봤을 때 이것이 묘지라고 생각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도 분묘기지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분묘기지권은 그럼 뭐죠? 이게 양도가 되나? 이런 느낌이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어쨌거나 분묘기지권은 누가 분묘기지권을 소유하느냐 보냐면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분묘기지권을 소유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집이 만약에 장남이다. 그럼 장남이 뭐 하는 거죠? 장남이 바로 분묘기지권을 갖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보세요. 제사를 주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장남만 주재하진 않죠. 그죠? 뭐 원래는 장남이 하는 것이 맞는데 뭐 차남한테 넘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장녀한테 넘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주재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픽스 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장남으로만 픽스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죠? 바로
분리 양도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어려웠었습니다, 사실은. 물론 확실한 답이 있었었는데, 물론 뭐 분묘기지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쉽게 2번을 풀 수 있지만, 분묘기지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을 본다면,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양도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바뀐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분이 분묘기지권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죠? 논리상으로 본다면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맞춰냈으면 고득점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2번 답이고요. 자, 5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나왔습니다. 봅시다. 1번이요. 인격권은 권리자 자신을 객체로 하는 권리다. 그죠? 인격권은 맞죠? 인격권은 근데 중요한 거는 권리자 자신을 객체로 하는 겁니다.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하는 권리다. 기억하시고 초상권 이런 거가 신분권 이런 거니까. 그죠? 자신을 객체로 해가지고 권리를 만드는 거죠. 2번. 자, 사원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권리라고 보고요. 보통 사원권 같은 경우는요.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거까지 기억합시다. 사건에 해당. 사건에 해당합니다. 즉 뭐가 아닌 거죠? 즉 공권은 아닙니다. 공권은. 그러니까 이게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공적인 권리가 아니라 사인 간의 권리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원권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회사에서 그죠? 사원권 이런 걸 또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그 회사에 소속돼 있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볼까요? 형성권이죠. 그죠? 형성권. 자, 형성권이 뭐라 그랬죠?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목적을 달성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없죠. 그냥 권리만 딱 가져가는 걸 형성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세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 변동의 효과가 그냥 발생해버리는 걸 형성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도 맞네요. 자, 마지막. 자, 배타적 지배를 하면서 타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지배권이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배타적 지배를 하는 것까지가 지배권이죠. 그죠? 자, 지배한다는 말 자체는 누군가에 대해서, 그죠? 누군가의 나를 터치하려고 하는 누군가를 거절해버리는 거를 지배권이라고 하는 거죠. 나 이거 내가 지배하고 있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타인의 청구를, 그죠? 거절하는 것까지 가능할 것인가? 자, 지배까지가 지배권이라고 한다면 타인의 청구까지, 야, 너 이거 이렇게 해줘. 그런 것까지는 사실은 지배권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말을 씁니다. 자, 바로 물권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물권의 경우가 그런 모습을 가지죠. 그 물권이 채권과 다른 이유가 물권은 바로 지배의 권리를 가지면서 플러스 뭐죠? 거절이라고 하는 권리까지 동시에 갖기 때문에 물권이 강력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배권은 말 그대로 배타적 지배까지만 얘기하는 거고요. 이쪽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물권이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물권은 배타적인 지배도 가능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타인의 청구까지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을 때 물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지문은 앞에 부분을 만약에 물권으로 바꾼다면 4번 지문도 틀린 지문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52번 문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뒤쪽에 28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53번 문제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의사 무능력자는 권능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잠깐만 넘어갑시다. 이거 어려운 지문이고요. 자, 2번이요. 법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은 권리가 될 수 있다. 아닙니다. 기억합시다. 자,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법적인 이익만이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적인 이익이 아닌 게 뭐냐? 이런 거죠. 뭐 반사적 이익이나 이걸 다른 말로 사실상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사실상의 이익. 이런 거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구분해 주시고 항상 법적인 이익, 법적 이익만이 권리로 인정되는 거구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권원은 그 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요 내용들은 중요한 거죠. 지배권이 뭐였습니까? 지배하는 권리. 청구권은 뭐죠? 타인한테 무엇인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형성권은 뭐죠? 그 요구 자체가 강력한 요구로서 결과까지 그냥 근거져 버리는 권리. 항변권은 뭐죠? 안 돼. 너 걸리는 건 인정하지만 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지금 해줄 이유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걸 항변권이라고 했었죠. 근데 얘가 다 뭐죠? 이것은 권원이 아니죠. 그죠? 뭐죠? 바로 권리죠.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가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그 앞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몇 페이지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게 20페이지예요. 우리 기본서 20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거기 양가로 이번에 권리의 분류라고 돼 있죠. 권리의 분류 중에 거기 21페이지에 반가로 3번에 작용에 의한 분류 있죠. 바로 권리를 작용에 따라 분류한다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권한은 뭐라고 그랬었죠, 여러분? 권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완전 다른 거라고 했었죠. 권한 대행으로 기억해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시고. 그럼 지금 봅시다. 법률적, 사실적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을 뭐라고 하는 거죠? 얘는 권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권원이 권리가 되고 권리가 권능으로 이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권한이라고 하는 건 따로 보자고 했었잖아요. 권한은.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 되겠죠. 답은 그래서 얘는 권한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뭐죠? 권원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권원이 됐을 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4번 다 틀렸고요. 2번 틀렸고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데, 자, 요거는 왜 이게 답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의사 무능력자는 권능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권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소유권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소유권이 있다고 했을 때, 소유권은 뭐가 있었죠? 안에? 그죠?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처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사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소유권의 사용은 당연히 의사 무능력자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여기서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는 것은 행위 의사가 행위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행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누구죠? 미성년자를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약간 그 자신의 사리 분별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미약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모는 가능하죠. 소유권의 사용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권능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의사 무능력자라 할지라도 권능의 주체가 당연히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권능 중에서 불가능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그죠? 뭐 이런 처분 같은 경우 소유권을 팔거나 이런 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수익이나 사용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권능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없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답은 그래서 1번으로 가야 됩니다. 문제가 좀 복잡했었지만 이렇게 속어법 형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큰 방법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 마무리 한번 해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54번입니다) 자, 개인적 공권에 해당하는 것. 자, 보세요. 공권입니다. 공권. 근데 개인적 공권입니다. 이 문제 복잡하죠? 자, 공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갑과 A의 관계인 것이고, 자, 개인적 공권이니까 뭡니까?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만약에 이게 국가가 국민한테 가지는 권리도 공권이겠죠. 이것도 공권입니다. 자, 이런 거를 무슨 공권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국가적 공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국가적 공권.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공권입니다. 이것도 공권이고요. 얘는 이 공권은 뭐라고 얘기한다? 그죠? 이거를 바로 개인적 공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국민이 국가한테 가지는 이런 권리를 우리는 공권이라고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가지는 공권, 그래서 개인적 공권 또는 주관적 공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얘는 뭐죠? 국가가 국민한테 가지는 권리를 공권이라고 얘기하고 국가적 공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주관적인 거에 반대니까 객관적 공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그러면 보세요. 국가가 가지는 공권은 뭐가 있을까요? 입법권이죠. 이건 국가가 가지는 거죠. 국가가 법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법권은 뭐죠? 그죠? 국가가 재판하는 거죠. 법을 만들고 재판하고 행정권이라는 것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권력 분립에 따라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에 따라 재판하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입법권, 사법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국가적 공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닌 거고요. 자, 아까 제가 사원권 뭐라 했죠? 사원권은 공권이 아니죠. 얘는 사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로서 그 안에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권리가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참정권입니다. 자,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선거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런 거를 모두 참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정책 결정권자로서 그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선출될 수 있는 권리 같은 경우도 모두 참정권에 해당하는 거죠. 정치적인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라고 해야 되겠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참정권. 참정권은 정치적 기본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 참정권,
보통 법학은 이렇게 한문 자체를 기반으로 개념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좀 어색하더라도 한 번만 더 생각하신다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헌법 전에 법학 일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좀 쉬운 네 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제가 답을 교정했던 것도 하나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몇 개 좀 주의해야 될 문제들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쉬운 네 개의 문제, 이 정도의 문제를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 의문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결국은 올해 또 출제가 되는 것도 이 문제에서 더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법학 일반 파트는 보통 9문제 정도 출제가 되잖아요. 그죠? 10문제 가까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를 반드시 맞춰내셔야 됩니다. 앞부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뒤에가 좀 복잡해 보였지만 우리 교재와 문제를 같이 응용하셔가지고 공부하신다면은 앞부분에서 4분의 1의 점수를 모두 획득해 두시고 뒤쪽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헌법 일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